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송홍근입니다. 네, 극강 시즌2 제가 맡았던 부분이 이제 시장경제의 5회와 2회인데요. 이번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0강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현대자본주의는 과연 시장경제인가? 아니다. 현대자본주의 역시 우리는 계획경제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하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왜 계획경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정부가 항상 경제에 관련해서 정책도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죠. 올해 박근혜 정부도 경제 역시 3개년 계획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계획경제 속에 살고 있다. 정부도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기업들도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계획경제를 배격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논거를 지금까지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경제라고 하면은 기존에 철저하게 계획경제였던 것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하준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견고한 논리적 기반 위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가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면은, 생산이나 생산 과정은 사회화가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전문화되고 특화되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회적 분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 이것이 생산이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소유 자체는 사회적 소유가 아니라 사적 소유다. 이 경우에는 기업들 내지는 생산자들이 상호 의존적입니다. 자발적이죠. 물론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데, 이런 기업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제 자체를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이것을 내가 계획을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들이 사적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각자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경제를 조직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행동 조정이 불가능하죠. 코디네이션 페일리어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런 조정 실패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고, 여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앙계획 시스템화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 소유다. 결과적으로 국가, 정부의 소유인데요. 그렇다면은 서로 의존하는 생산 단위들의 활동이 단일한 계획에 따라서 사전 조정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계획 시스템화에서는 필요한 물품만 정확히 생산할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자원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 시스템보다 경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마르크스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하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옳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견고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경제 중앙계획 시스템이, 센트럴 플래닝이죠, 이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할 제품의 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져서 중앙계획이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소련 같은 경우
초반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초반에는 목표가 명확하고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잡해진다는 거죠. 복잡해지면서 계획이 잘 안 됐다. 실행도 잘 안 되고 계획을 잘 세울 수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 틀린 얘기가 아니냐면은 결과적으로 계획 경제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첫 번째로 지식의 문제죠. 현대 경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현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예전에 이제 프리드만이나 이런 분들이 연필을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연필을 생산하려면은 여기 이제 연필 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요즘엔 잘 없습니다만은 여기 뒤에 옛날에는 고무가 달려 있었죠. 지우개가. 고무 같은 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목재는 어디서 생산되고, 이 연필 심은 흑연이죠. 흑연의 생산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누가 지시를 하고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의 명령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되고 소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연필 하나만 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현대 경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수천만 가지의 재화하고 서비스가 수많은 장소에서 생산되고 거래됩니다. 그러면 계획 경제가 성공을 하려면은 경제를 설계하는 관료들이 모든 지역의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의 생산 능력, 기업에 필요한 원료하고 부품, 종류, 수량, 시기, 제품에 대한 수요, 수요자들의 선호,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근데 개별적인 아니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관료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부 파악한다는 것은 애초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 개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역시 비용이 들죠. 비용이 드는데, 중앙계획 시스템은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모든 생산자나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죠. 따라서 중앙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율적인 계획을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입니다. 자, 시장 경제라는 것은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가격이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중앙계획 시스템에서는 중앙에서 계획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사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떠오르는 모습이 뭐냐면은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료품 같은 것은 배급을 하는데, 그 식료품을 배급하는 것조차도, 배분하는 것조차도 효율적으로 안 되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 레이셔닝, 배급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줄을 쫙 서는 이런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죠. 그 사회주의 국가를 보면은요, 체제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이었죠.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현장 지도를 많이 합니다. 리더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 통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방문하고 저기 방문하면서 정치적인 역량도 보여주고 선전선동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작동이 불가능한 계획경제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면은 정치체제 자체도
강압적이 되고 중앙집중적이 되면서 독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실 정치적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구속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까지도 구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경제 시스템이 실패한 원인은 첫 번째가 지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제 계획경제 실패의 원인은 유인체계의 문제입니다. 인센티브의 문제인데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또 다른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했죠. 자, 자기 소유권이 없어지고 재산권이 없다면은 소위 말하는 이윤 동기는 없어집니다. 생산이 사회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수단을 개인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산의 무정부성, 이것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서 중앙계획 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은 논리 자체는 견고한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르크스가 얘기한 소위 생산의 사회화 원인을 간과한 논리죠. 무슨 얘기냐면요, 생산의 사회화라고 일컫는 현상은 사적 소유가 보장되는 시장 경제에서 개인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윤 손실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전문화하고 특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분업과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래, 생산, 전문화가 점점 확대되는 현상이 생산의 사회화입니다. 근데 이게 사적 소유가 철폐되면요, 이윤 동기가 사라지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윤 동기가 사라지니까 시장에서의 거래, 생산, 분업, 그리고 전문화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만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관계의 변화는 사회적 협조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이윤동기라는 유인체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윤동기라는 유인체계를, 인센티브 구조를 파괴한 계획경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부의 명령과 지시를 통해서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자, 정부의 명령과 지시를 통해서만 작동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동구권에서 나온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일 때 동구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품들을 봤습니다. 이런 저희가 철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판이 있는데 철판으로 만든 장난감을 엄청나게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장난감이라는 걸 이제 계획경제에서 만든다. 그랬을 때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판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하면은, 중앙에서 계획이 안 되니까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면은 실적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의 수요 내지는 소비자의 선호하고는 전혀 무관한 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철판으로 만드는 장난감이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만약에 이윤 손실 기준을 갖고 그런 걸 만든다, 사적 소유가 보장되어 있다 하면은 그런 거를 만들 리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윤 동기라는 유인 체계를 파괴한 계획 경제에서는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정부의 명령과 지시를 통해서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개인들이 혁신과 전문화를 꾀하려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자발적 협조에 의한 생산과 분업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중앙계획 시스템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첫 번째 지식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인체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산의 무정부성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생산 단위들의 조절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만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틀렸고 실제와도 맞지 않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자본주의 경제는 여전히 계획 경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많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계획을 세우죠. 경제 관련된 계획도 세우고 그게 뭐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기업은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죠. 사업 계획을 통해서 올해 어떤 제품을 얼만큼 생산하고 어떤 원자재를 사용하고 어떤 부품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근로자는 얼만큼 고용해서 이것을 이윤을 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정부의 계획하고 기업의 계획이 단순히 계획이라는 공통점만 고려해서 현대자본주의 경제가 고도의 계획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본질이 오도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기업의 사업 계획은 이윤 동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의 계획은 뭐냐? 정부의 계획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자, 우리가 요즘 규제 완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규제 완화 얘기 안 하는데 그럼 규제가 전혀 필요 없느냐? 정부 역할이 없느냐?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역할은 뭐냐? 시장이 잘 작동될수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치 경제적 자유를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되고 재산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갖추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 경제적 자유의 보호, 치안, 국방, 그 다음에 재산권의 안정적인 보장과 같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의 수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의 계획이 경제에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경우는 시장 친화적인 계획에 한정돼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는 시장 친화적인 계획이고 이것은 성공할 수 있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정부의 계획으로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제한다. 통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시장에 개입을 한다. 뭐 가격에 개입을 하든 수량에 개입을 하든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 분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발전 내지는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원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대기업에 너무 쏠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 아니면 잘 나가는 분야에만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고 다른 분야에도 좋은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뭐 인력뿐만 아니라 자본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은 이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기 전에요. 정부의 계획으로 시장의 조정 기능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이게 전면적인 계획 경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가 점차적으로 정부의 역할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정부가 시장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이 아예 없어지는 완전한 중앙계획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렇죠.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런 품목에는 대기업이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중소기업의 자원을 몰아줘서 그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 경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부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분산되어 있는 조그만 시장이라 그러고 어떤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요,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정부가 모두 모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지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커지죠. 예를 들면은 한쪽으로, 자, 이런 거를 어떤 산업을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산업에 가서 그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못하게 막는다. 그럼 이제 정부가 그거를 다른 기업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은 유치산업보호론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입 규제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려는 거랑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수입 대책 공업화를 통해서 산업화, 공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없듯이, 예를 들면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 시장에서의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선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모든 지식을 정부가 습득을 해서 이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시장적 친화적인 계획이래야만이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현대자본주의 경제가 고도의 계획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것은 어떻든 설계주의 내지는 개입주의를 통해서 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유시장을 위해서는 자유라는 것은 정부가 있어서 그것을 보장해 줘야만이 자유시장이 작동할 수 있고 경제가 성장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정부의 역할은 거기에 한정돼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면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 큰 정부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면서 우리들의 삶의 질도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